네, 그러면 이제 그 교재는 이제 156페이지고요. 이제 주택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날 토요일 날 특강 하나 잡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전체 기출지문 OX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근데 시간을 제가 5시간 예상했는데 5시간에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양이 좀 많더라고요. 왜요? 네. 양이 많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혹시 그 시간 되시면 오시고요. 예. 제가 사실 이런 말을 좀 잘 못합니다. 그게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수업을 했던 게 재수학원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예전에 재수학원에서 또 지방에 있는 좀 큰 학원에서 대형 학원에서 강의 시작했는데 재수생들이잖아요. 재수생들 강의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강의 수업하다가 이제 병 난 적이 있거든요. 병 나가지고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갔는데 한방병원에서 거기에 이제 얘기하다가 거기 의사랑 좀 한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의사랑 친해진 적이 있어요. 의사랑 친해져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때 제가 증상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밤에 잘 때 누워서 하늘을 이렇게 똑바로 못 보고 자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이상이 없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침 맞으러 다녔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허리 아파서 그런 건 아니었고 똑바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늘을 똑바로 못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침 맞으러 이게 매번 오니까 자주 가니까 이제 친해져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나이대가 비슷한 거예요. 저랑 이제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 내가 사실은 하늘을 똑바로 보고 못 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나한테 그거였어요. 우울하구나. 딱 그거였어요. 우울하구나. 진짜 그게 우울증이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왜 우울했냐면 제가 그때 이제 고시공부 한 10년 한 다음에 안 됐잖아요. 10년 한 다음에 안 됐는데 생계 때문에 이제 학원 강의에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뭔가를 내가 공부를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물론 저는 그 이전에도 이제 과외를 계속 했거든요. 과외를 20살 때부터 과외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과외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다수를 상대로 하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이제 다수를 갑자기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걸 내가 돈을 받고 뭘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사실은 그게 마음에 쌓였나 봐요. 쌓여가지고 그게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속마음에서 한편으로는.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를, 물론 그게 그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기 마련이었는데 그게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하늘을 똑바로 못 보겠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다. 내가 하늘 앞에 정말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걸 재주라고 할 수 있나? 막 이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이제 특강을 하는데요.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광고하는 건 아니고 시간 되시면 오시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공법을 공부를 해도 이게 처음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잘 몰라요.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러 번 봤다 그래도 이게 처음이 끝이 어디고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문을 전체를 다 할 거고 계산 문제도 할 거고 이렇게 돼서 아마 그걸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마 그 정도 이제 잡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정도 하시고 기출문제 우리 앞으로 7, 8월 달 하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세요. 사실은 더 공부하면 저는 제가 좀 수업을 해서 좀 그런 얘기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더 공부하겠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머리 아프다고. 네. 합격할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 우리 박사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사하실 거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강사하실 거면 더 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주택법 하겠습니다. 이제 156페이지고요. 자, 여태까지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요. 처음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처음에 주택의 분류가 있어요. 주택을 분류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들, 이제 건축가 교수님이랑 이쪽 부동산에서 책 쓰신 분들마다 다 틀려요. 다 틀린데, 크게 이제 구조하고요. 자금에 따라서 이제 주택을 분류를 합니다. 구조하고 자금에 따라서.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이냐, 단독이냐, 아니면 공동이냐,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금에 따라서는 이제 국민주택이냐 또는 이제 민영주택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가 뭐 이렇게 이게 구조나 자금이냐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책 보실 때 그냥 이 정도구나 이렇게 이제 개념만 좀 잡으시는 정도예요.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개념의 정리가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한 정도를 그런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관. 자, 우리가 다중주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속칭 이제 벌집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왜? 그래가지고 세탁실하고 뭐 샤워실 이런 것들 이제 공용으로 쓰는 주택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주택인데 분류상 우리가 이런 것도 단독주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이제 기본적으로 3층 이하죠. 3층 이하고요.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요거는 다 이하예요. 이하. 그래서 3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이고요. 뭐 외교관들 사는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이제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아연다기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요거를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파트는 개념증표가 뭐예요? 5층 이상, 5층 이상인 주택. 자, 연립하고 다세대는 둘이 합쳐서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 4층 이하인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초과예요. 초과. 예. 660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4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그 종류에 보면 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책 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첫 번째는 이제 도시형 주택이 있죠. 종류를 보면 이제 도시형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주택. 도시형 여기 생활이라고 할까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리고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다 보면 이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수명 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시험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다 공동주택의 한 종류다. 자, 공동주택에 붙이는 이름이다. 공동주택에 붙이는 하나의 종류다.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시 안에 이렇게 짓는 주택이고요. 지을 때 우리가 300세대 미만으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대 구분형 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세대별로 구분 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대 구분형 주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 안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택을 세대 구분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 이렇게 노인 세대가 거주를 하고 이쪽엔 젊은 층이 이제 거주를 하고 그런 것들이죠. TV에 나오면 이상민 씨 사는데 그런 데가 이제 세대 구분형 주택이에요. 그게 이제 용산이잖아요.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입주도우미를 위해서 이쪽에는 이제 입주도우미가 살 수 있게 별개로 독립된 출입구, 이상민 보면 별개 독립된 출입구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주출입구, 이렇게 출입구 2개로 분류하고 화장실도 달리 있고 세대 구분형, 세대별로 이제 구분 지어서 그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게 세대 구분형 주택인데 요거는 이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하지만 생활은 구분해서 하겠지만 구분 소유는 안 된다. 구분 소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소유권 자체를 나눠서 이렇게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 자, 그거 구분 소유 안 된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택에 이제 쓰이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주택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인간의 장수를 위한 게 아니라 주택 자신의 장수를 위한 겁니다. 주택이 오래가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이 아주 끝내주는 주택, 내구성이 있는 주택을 우리가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공동주택에 붙이는 이름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금으로 보면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죠. 국민주택은 이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적 자금.
공공기관, 국가가 이제 돈을 들여서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으로 건설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민영주택이 있는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에요. 요거는 그냥 개념을 외우세요. 민영주택의 사전 정의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민영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자금을 들이건 조합이 뭐 자금을 들이건 다 민영주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건축법의 적용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주택법이죠. 죄송합니다. 주택법의 이제 적용 절차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사업 주체가 이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파트를 이제 볼 거고요. 사업 계획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주택을 이제 건설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리고 착공했으면 공사를 완료하겠죠. 공사 착공, 공사 완료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자, 이게 끝나게 되면 안전하게 지었느냐 입주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검사를 봅니다. 사용검사를 하게 되고요. 공사가 끝나면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을 공급하고요. 그래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오래 살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죠. 그러면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되면 뜯어 고쳐야 돼요. 공동주택의 소유자, 아파트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자,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책 순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업 주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사업 계획, 그리고 사용 공사 착공 완료, 사용 검사 끝나고 입주하고, 그리고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고, 오래 살면 리모델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업 주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문제되는 게 이제 조합이 있어요. 조합을 볼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주체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볼 건데요. 책을 좀 보실까요? 156페이지 볼게요. 156페이지 보시면 이건 그냥 밑줄 긋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주택 개념. 자, 1번에 용어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에서도 이제 한 문제는 나온다고 이제 보셔야 돼요. 용어의 정리에서. 자, 1번 주택이요. 우리 주택법도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 나오는데요. 우리 처음에는 이제 요거에서 4문제 맞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공부 좀 하면 5문제 이상 다 맞추세요.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저기 이제 뭐 도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시간 가지고 조금씩만 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은 반만 맞추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반만. 목표가 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맞습니다. 자, 1번 주택이요. 거기 보면 자,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이제 중요한 건 부속 토지죠. 부속 토지까지 합쳐서 이걸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까지 봤어요. 다중주택은 우리 아까 벌집주택이다 그랬고요.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것들을 공동 사용합니다. 자, 밑에요. 세대 구분형 주택. 그러니까 요거 단독이나 지금 공동은 구조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주택을 구조에 따라 나눌 때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죠. 세대 구분형 주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1번 해볼게요. 세대별로, 자, 중간에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자, 그러니까 노인 세대하고 그 밑에 자녀 세대하고 같이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밑에 줄,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자, 요거고요. 디귿 볼까요? 디귿 보시면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자, 그 앞에 다 읽어볼게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그 세대 구분형은 전체 가운데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자, 됐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자, 이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자금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금에 의한 분류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국민주택 있죠? 그 밑줄 그은 거예요. 국민주택, 자, 규모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 그리고 기억해 보면, 끝에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지방공사. 어쨌든 공사가 들어가면 다 공적 자금이 들어간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지원되거나 건설된 주택. 이게 공적 자금을 말하는 거죠. 자, 넘어가실게요. 157페이지 가시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기 위해서요. 두 번째 줄이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잘 나오니까 보세요.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좀 크게 봐주는 겁니다. 도시 아니라면 85제곱미터고요. 도시가 아니라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 면적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단독주택에서요. 그 바닥 면적에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게, 자, 단독주택은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을 밑에 제외한 면적. 그러니까 지하실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실 면적은 들어가지 않는다. 됐고요. 네 번째,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지금 우리 뭐 보는 거냐면 공동주택 보는 겁니다. 공동주택. 자, 도시형 주택 요거 보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서, 자,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그런데 여기 기억은 별표하시고요. 거기 원룸형 단지형인데 뭐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고요. 원룸형 보시면 기억에서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요거 외우세요. 요거를 지문에서 85로 바꿔서 냅니다. 85 아니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원룸형 주택이 있는데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다. 외우세요.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85가 아니라 50이다. 자, 두 번째 디귿이요. 다만 이후부터 끝에.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주거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알아두기가 있죠. 건축 제한의 그 박스 1번이요. 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원룸형 주택이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다만 밑에 줄 예외로 한다. 그래서 밑에 1, 2번은 예외입니다. 예외. 1번에 보면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옆에 된다 쓰세요. 된다. 자, 이거 전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원룸 있잖아요. 원룸. 원룸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밑에 보면 정말 닭장처럼 다다닥 지어놨죠. 이게 다 원룸이에요. 하나의 이제 개별적인 원룸인데, 여기서 이제 월세 내려고 주인집 올라가면 주인집은 이거 터가지고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원룸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거는 이건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기 건축장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주거 원룸형 주택가, 그러니까 밑에 층에 사는 애들하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집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이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자,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옆에 된다라고 쓰면서요. 된다. 자, 지금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사람 많은 지역이죠. 사람 많은 지역에서 원룸형 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된다. 사람 많은 지역이라서 된다. 허용해주겠다라고 한다. 자, 두 번째 그 2번이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외우시는데, 자, 하단단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단단. 자, 하나에서 하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그 옆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외우세요. 하단단 X 하세요. 그냥 하단단 X. 자, 하단단 X예요. 하단단 X.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단단 X. 자, 이렇게 그냥 넘어가세요. 혹시 나올까봐 하는 거예요. 자, 158페이지 갈게요. 158페이지 가시면 5번에 맨 위에 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주택. 주택의 기능에 알파가 있는 게, 알파가 붙은 게 이제 준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니까 준주택이니까 주거 기능도 하겠지만 그거 외에 다른 기능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준주택인데요. 보면 우리가 이제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숙사, 노인주택, 다중생활, 오피스텔 이렇게 있는데 오노다기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주택, 다중생활, 기숙사, 오노다기 뭐 편하신 대로 외우세요. 뭐 그냥 기노다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오노다기 외우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밑에 가시면 이제 기타 주택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1번, 2번 그냥 패스하고요. 3번에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있죠. 자, 이게 이제 공동주택 가운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자, 기억 끝에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자, 용도
하나 보시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장소형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가운데 이제 또 장소형 주택이 있는데요. 기억이요.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자, 밑에 줄,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구성이니까 오래 견뎌야 되니까 수리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변성, 쉽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가변성, 그리고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수리를 해줘야 주택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거 거꾸로 가변성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아닌 거예요. 아, 내구성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수리가 안 되나 보다. 이거 아닙니다. 수리해줘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7번에 가면 공공택지라는 말이 나와 있죠. 지금 우리는 개념정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공공택지,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한다. 자, 됐고요. 159페이지 가면 6번이요. 6번. 자, 공공택지가 어디서 쓰이느냐? 자, 6번이요.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가 쓰인다. 당연한 거죠. 하나의 도시를 공적으로 개발할 때 이제, 그러니까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택지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8번 볼게요. 주택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그 밑에 줄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 토지가 주택단지가 되는데, 아래 것들은 다만 다음의 것들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해서 밑에 볼게요. 1번, 2번, 3번 보겠습니다. 1번.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나가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주택단지 사이로 이렇게 도로가 났다는 거예요. 도로가 났는데 여기에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가 지나갈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철도, 고속도로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m 이상의 도로도 있죠. 거기 보면 20m 이상, 이 폭이 20m라는 거예요. 20m 이상의 일반 도로, 20m 이상, 그리고 8m짜리도 있죠. 8m 이상의 도시군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8m짜리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쪽 땅, 이쪽 단지하고 이쪽 단지는 별개의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별개의 것으로 보겠다. 철도가 지나간다,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20m 이상의 지금 일반 도로가 지나간다. 8m 이상의 예정도로가 지나간다. 자,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요.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거나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나가거나 8m 이상의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별개의 주택단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이쪽 주택단지 따로, 이쪽 주택단지 따로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9번에 가시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데 이것도 문제가 구별 문제가 나와요. 요 밑에 예를 딱 준 다음에 어떤 게 부대시설이고 어떤 게 복리시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볼게요. 부대시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주택법을 하고 있으니까 주택에 딸린 시설, 요거를 이제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짓고 그 옆에다가 짓는 시설이 이제 부대시설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 보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두 문자 따세요. 그래서 부주관담도 해서 외우세요. 부주관담도. 그냥 의미 없습니다. 그냥 부대시설은 자, 그래서 부대시설은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그리고 도로, 주택단지 안에 도로에서 부주관담도 하나 설도 있네요. 자, 설 해가지고 그냥 외우세요. 부주관담도설. 자, 부주관담도설 해서 외우세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건축설비. 자, 이게 이제 부대시설이고요. 복리시설. 이건 입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복리를 위해서, 복지관념에서 이제 등장한 게 복리시설이다. 그래서 어린이의 복지,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자, 그리고 뭐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이런 것들은 이제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부대시설. 이게 섞어 놓은 다음에 그 성격이 다른 거 하나를 찾으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별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밑에 10번에 가면 간선시설이라는 게 있죠. 자, 요거만 보세요.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택 바깥의 단지하고 연결시키는 중간의 시설물들을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간선. 이 간자가 사이간자니까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160페이지 가시면 이제 리모델링이 나와 있어요. 이따가 우리 맨 끝에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여기 리모델링, 여기 교재는 지금 먼저 나왔는데, 오래 살았어요. 주택단지가 이제 건설이 되고 오래 살았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런 그 경우에 이제 오래돼서 노후됐을 때 이제 등장하는 게 리모델링인데, 여기 용어 정리에서 이제 먼저 나온 것 뿐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리모델링이 어떤 거냐? 대수선. 자,
거기 첫 줄에 보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수선. 우리 뭐 대수선 많이 했었죠?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뭐 수선하거나, 그렇죠? 기둥을 뭐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대수선이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다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두 번째, 2번. 그래서 보면 끝에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5년입니다. 체크하시고요.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자,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 자,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면적 30% 이내에서 밑에 줄 증축하는 행위. 자, 올리는 겁니다. 증축. 30% 이내로 증축한다. 그리고 자, 밑에 줄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공용 부분, 아파트가 이제 뭐 계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고요. 3번에 보시면 자, 기존 세대수, 이건 세대수예요. 면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면적은 30%입니다. 근데 세대수를 15% 이내에서 자,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 증가하는 행위, 밑에 줄 그런 경우도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밑에 줄 내려가시면 기역의 가번 있죠. 자,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 이상까지 증축할 수 있다. 3개 층 이상까지 증축할 수 있다. 14층 이하라면 2개 층까지 증축한다. 그래서 숫자 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자, 밑에 공구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자, 밑에 줄 착공수법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사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범위가 이제 나눠지면 그걸 하나의 공구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그러니까 제1공구와 제2공구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먼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럼 제1공구가 됩니다. 제1공구가 되고요. 이건 나중에 공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2공구가 돼요. 그런데 제1공구와 제2공구 사이의 이격거리는 얼마냐면 6m 이상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제1공구와 제2공구는 이제 6m 이상으로 하라. 우리 왜 지하철 탑 같은 것도 타고 가다 보면 써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차선 옆에 보면 제1공 구간 뭐 해가지고 써 있잖아요. 제1공구와 제2공구는 6m 이상의 경계를 가질 것. 두 번째,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요 하나에 제1공구에 이제 들어가는 그 공사 세대는 300세대다. 300세대. 여기도 이제 제2공구라면 이것도 3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공구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라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600세대, 전체가 600세대면 이제 2개로 나눠야 되겠죠? 2개로 나눠서 공급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사업 주체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죠. 아까 그래서 여기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대하고 복리시설 뭐 이런 거, 준주택, 그리고 그 앞에 157페이지에서 봤던 거, 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요 정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사업 주체예요. 사업 주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 사업을 누가 할 거냐? 그 문제가 이제 사업 주체예요. 사업 주체. 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 주체가 나뉘는데요. 크게 단독 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 사업자가 있습니다. 단독 사업자가 있고 공동 사업자가 있어요. 단독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등록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등록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등록 사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 주체가 있는데, 등록 사업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자, 주택법에 따를 때,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자는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주택건설 사업자예요. 자,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거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자는 등록하고 사업하라 라고 한 겁니다. 단독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지위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가 이제 대지조성 사업자가 있습니다. 대지조성 사업자. 주택을 짓진 않지만 주택을 이제 평지해가지고 대지를 이제 조성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등록 사업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지조성 사업자. 이 사람도 등록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대지조성을 하려면 등록 사업자가 되려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자는 등록하고 사업하라.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비등록 사업자.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이제 비등록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국가죠, 국가. 그리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도 해당이 되는 거죠. 국가, 지자체, 그리고 지방공사. 자, 이거 다 정부 편인 거죠. 지방자치단체도 이거 저기 지방정부잖아요. 이거 국가입니다, 국가. 지방정부도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흔히 국가라고 얘기하면 이건 중앙정부를 말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정부인데 이건 지방정부잖아요. 이것도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나눠서 쓴 겁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지방공사 이제 국가가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지방공사죠. 그래서 지방공사도 이제 비등록 사업자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동사업자가 있는데요. 공동사업자는 누구를 공동사업자라고 하냐면 등록사업자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등록사업자. 여기 위에 이제 등록사업자가 있었잖아요. 주택건설 사업자라든가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얘네들이 있는데 이런 그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토지 소유자가 있거나 또는 조합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랑 조합. 자, 그리고 고용자가 있어요. 고용자. 여기 등록사업자에 이제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고용자가 있는데, 요 사람들도 이제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공동사업자.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토지소유자 함께 하고, 조합도 함께 하고, 고용자도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의 지문에 나왔던 거는 이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자는 이제 의무 조건이에요. 의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책을 볼까요? 1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등록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의무 대상은 이제 국장에게 등록한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은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인데, 지금 대주택 사업자하고 크게 주택건설 사업자가 있는데요.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자. 그리고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 자, 요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땅.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이제 등록 사업자다. 이런 자들은 등록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161페이지 가시면, 자, 5번에, 단가로 5번에 등록 사업자의 등록 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 등록 말수가 있는데 기억하고 니은. 자, 볼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자, 그리고 니은,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때. 이거 그 건설면허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얻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때는 이제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 자, 의무적으로 등록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말소하여야 한답니다. 말소하여야 된다. 자, 됐고요. 넘어가실게요. 자, 162페이지 갈게요. 160페이지 가시면 거기 3번에서 비등록 사업, 거기 양가로 이번에 비등록 사업자가 나왔는데 비등록 사업자에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3번에 공동사업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타이틀만 보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가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 옆에 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주택조합과 등록 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임의적이죠. 그런데 밑에 보면 고용자하고 등록 사업자가 있어요. 맨 오른쪽에 밑줄 그은 거 보면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예요. 이것만 의무예요. 이것만.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 자, 조합을 볼게요. 우리가 아까 지금 어떤 순서대로 보고 있는 거냐면, 이제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주체 파트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 주체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주택법에 따를 때 조합은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조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보는 겁니다. 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합을 볼 건데요. 주택법에 따를 때 이제 사업 시행자로서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지역주택조합은 뭐냐? 자, 이제 개별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이제 보시는 건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자, 요거예요. 첫 번째, 일정한 지역 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합을 꾸리는 거예요. 일정한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일정한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 거주 기간을 이제 6개월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거주 기간을 요건으로 한다. 6개월 이상 거주하라. 그러면 이 지역주택 조합을 꾸리는 이유는 뭐냐? 자, 주택 마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택 마련. 그래서 일정한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이자들이 이제 주택 마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택 마련이 목적인 거다. 자,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주택 조합을 이제 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조합원이 되려면 85제곱미터 이하, 아까 이제 국민주택 규모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주택 마련이 목적이니까 무주택자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를 소유하거나 또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자들이 자기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꾸리는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자,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볼게요. 요것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일정한 직장에, 일정한 그 직장 내 이 사람들이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 내 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유자들이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결성한 조합입니다.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결성한 그 조합이다. 자, 여기 일정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같은 나라 그리고 같은 법인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이제 같은 직장이라고 하는 요건이 붙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직장주택조합에 따를 때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마련이 목적이니까요.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 이자도 조합원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죠. 자, 만약에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 채를 이제 분양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만이 이제 그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자, 그때 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에 한해서 조합원 자격이 있고요.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조합원이 될 자격이 이제 주어지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신고를 하는 것으로 촉합니다. 이때는 조합의 설립 신고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 뭐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합 가운데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조합이 있죠. 리모델링 조합. 이거는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두 가지는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들이 주택 마련이 목적이었는데 리모델링 조합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자, 아파트예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한다.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해서 결성한 조합을 리모델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사업 주체가. 얘네들이 이제 그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6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볼게요. 주택조합의 의의 보시면, 자, 거기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에 조합을 말한다. 이제 주택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자, 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립 인가하고 허가하고 해서 한꺼번에 다시 볼 건데 그냥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줄의 끝에 보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 두 줄 내려와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 해산의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라. 다만
신고 대상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된다. 아까 여기 있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자, 이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주에 한해서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조합 설립 신고를 하면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신고 대상 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된다. 조합의 설립 인가에서. 요거는 왜냐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163페이지 갈게요. 거기 맨 위에 2번에서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자, 밑에 줄. 그러니까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두 번째 줄. 신고하여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신고예요,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신고입니다. 신고. 요건 따로 외우시고요. 자, 밑에 방금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요거는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설립인가 요건. 설립인가 요건. 이거 이따가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그런데 설립인가 요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설립인가 요건. 자, 설립인가 요건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냥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 끝에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리모델링은 인가입니다. 옆에 허가 X 하나 써놓으세요. 허가 X예요. 리모델링은 지금 인가입니다. 인가. 허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자, 끝에 구분 소유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리고 각동 구분 소유자의 끝에 과반수 결의. 그래서 전체 3분의 2 그리고 동별 과반수의 결의. 이거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2번에 보시면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주택단지 전체가 아니라 이제 개별 동, 아파트 하나의 동을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는 거기 보면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건으로 한다. 숫자 가지고 나오니까 숫자만 사실 좀 보시면 돼요. 조합원 밑에 내려가시면, 자, 조합원 수 볼게요. 우리 이거 서브노트 가지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책 있으니까 책으로 보는 건데요. 서브노트에도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보셔도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주택조합. 자, 조합원 수를 보는 건데요. 1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주택조합 그 밑에 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해놓고요. 자,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밑에 줄이요.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외우세요. 세대수가 바뀌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원 수는. 그리고 지금 조합원 수는 50%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요. 자, 전체는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밑에 방가로 이번에 조합원의 자격이 있죠. 거기 다만 끝에부터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밑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상속 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뭐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법에서도 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 뭐 직장주택조합 볼게요. 직장주택조합. 자, 거기 직장주택조합에서요. 다만 이후부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아까 요거예요. 무주택자에 한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164페이지 가시면 리모델링 맨 위에 박스에 리모델링 조합 있죠. 자, 지금 조합원의 수를 보는 건데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맨 오른쪽 박스 맨 위에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어느 법이나 다 마찬가지였죠. 공유면 무조건 한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1호에서 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자, 이자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리시설의 소유자. 자, 이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어쨌거나 주택의 소유자가 지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그런 얘기고요. 밑에 양가로 4번에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등에서요. 자, 원칙적 금지. 거기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가 된다 그랬죠? 아까 예외적 허용 그거 체크하시고 이 동그라미 2번에서 기업,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이 사망되면 조합원 수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아까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조합원 수,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50% 전체 20명 이상인데 이 가운데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조합원이 그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모자르죠. 그러면 충원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 사망인 경우에는 조합원 충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래서 지금 양도나 조합원이 이제 지위가 넘어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증여됐어요. 이것도 넘어간 거예요. 판결 등으로 또 지위가 넘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충원을 하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밑에요. 다만이가 있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된다. 우리 그 앞에 나온 건축법에서도 그랬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이에요. 이것도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내에 이렇게 전매를 하다가, 그러니까 전매라고 하는 건 매매잖아요. 매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5년 안에 한번 매매를 했다가 한번 이렇게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5년 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가서 전매를 할 수가 없어요. 5년 내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충원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건축법도 마찬가지고요. 디귿,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50%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나갔어요. 나 이제 집 필요 없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조합원 수가 50% 미만이에요. 원래 아까 그 조합원 수는 50%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50% 이상이 한 조합에 이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합원 수가 50% 미만이 되면 이런 경우는 충원하라.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이 돼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그러면 조합원 수가 모자라니까 충원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고요. 미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밑에 이제 165페이지 갈게요. 165페이지 가시면 이제 주택조합의 사업 시행입니다. 주택조합. 자, 이자가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1번 보시면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하고요, 직장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하고요, 직장주택조합이에요. 이자들은, 자, 이런 주택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까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를 한다. 경매나 공매를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공공택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 땅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권리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 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설립인가에 취소 볼게요. 이것도 이제 건축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줄 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나와요. 1번 보시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번에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도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계감사 넘어가시고요. 자, 이 다음 페이지 가시면, 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파트부터 조금만 더 볼까요? 사업계획의 승인이요. 자, 요 공부하실 때는 절차 참고하시면 돼요. 절차 참고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절차가 뭐였냐면, 자, 사업 주체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거죠. 공사를 완료합니다. 공사를 완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입주하기 전에 안전한가 해가지고 자, 입주 전에 사용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용 검사를 하게 되고 사용 검사 완료 후에는 이제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공급받아가지고 분양받아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15년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대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지어버리거나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자, 요 순서예요. 그래서 요 순서로 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봤던 거는 이제 사업 주체 관련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봤던 게 사업 주체가 뭐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조합 관련이었죠. 조합. 조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거 본 거예요. 요거 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요 파트 이제 보는 거예요. 요 파트.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 자, 그러면 사업 주체는 이제 조합이었고, 크게 조합이었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자.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첫 번째 승인 대상은 뭐냐? 승인 대상이요. 주택 사업자가 이제 이 주택을 건설을 하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는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자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근데 이거 아까 달라요. 아까 우리 처음에 공부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사업자 이쪽에 사업주체 단독 사업주체 같은 경우에는 20호 이상의 단독 그리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었고요. 근데 이걸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30호입니다. 30호 이상, 1년에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거나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자, 그래서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숫자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 그 승인을 받아라.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승인을 이렇게 받는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때 원칙은 뭐냐? 그리고 예외는 뭐냐?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칙. 자, 원칙은 지금 보면 이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이쪽을 싹 밀어버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이렇게 짓게 되는 거잖아요. 싹 밀어버리고. 이게 짓는 거니까 원칙은 뭐냐면 밀고 공동주택 30호, 30세대 이렇게 짓겠다라고 한다면 토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원칙은 토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그래야 이 토지 위에 이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함께 이제 분양을 하겠죠. 분양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거냐?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80% 이상의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건 소유권이 아니에요. 사용권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80% 이상의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럼 볼게요. 이렇게 일단의 토지가 있었는데 일단의 토지 가운데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토지 위에 이제 주택을 지을 거예요. 근데 소유권은 없지만 이 전체 대지 면적 가운데 한 80% 이만큼에 대해서 대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그럼 나머지 20%가 이쪽은 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자한테 너 팔고 나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을 지으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80% 이상의 소유권이 아니고 이게 사용권이에요.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있다면 이자는 나머지 20%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너 팔고 나가. 나 집 지어서 팔아야 돼. 그래서 매도 청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냐?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이 됐건 도시정비법이 됐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많이 나오는데 뭐예요? 토지를 범위를 작게 설정해가지고 이 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 사람 많이 볼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잖아요. 여기서 30호 이상의 주택,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런 거 지으려면 뭐예요?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범위를 정해서 지정해 주겠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게 도시개발법이 됐건 아니면 국계법이 됐건 간에 범위를 정해서 먼저 개발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발하겠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요거 지정하면은 이 지역 개발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범위를 작게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80% 이상의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한 자는 나머지 20%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합니다. 너 팔고 나가. 그럼 너 나가면 내가 여기에 집 지을 거야 라고 해서 원칙은 소유권이 있어야 되지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있다면 이자가 이제 매도 청구에 들어갑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볼 게 매도 청구예요. 세 번째. 지금 팔고 나가라 라고 했으니까 매도 청구를 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그럼 매도 청구권자는 누구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자예요. 매도 청구권자는 이자죠. 아까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자, 이자입니다. 그래서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자,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나머지 대지의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자, 확보한 사업 시행자죠. 확보한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20%의 대지의 소유권자를 상대해서 매도 청구에 들어간다. 그러면 팔고 나가라라고 할 때 방법을 뭘 택하겠어요? 매도의 방법. 매도 청구의 방법은, 자, 일단 말로 해야 됩니다. 너 이렇게 뭐 위해를 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개월 이상 협의하라. 3개월 이상 협의하라. 그리고 공시지가로 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보상해 줘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시가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로 매수 청구합니다. 시가로 매수 청구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역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나대지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건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함께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대지를 다 매수해야 됩니다. 건축물하고 대지를 함께 매수한다. 아니, 그래야 이제 나가겠죠.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나가겠죠. 그래야 이제 사업 시행자가 들어와서 이제 공사 들어가겠죠. 매도 청구권자는 이렇고 매수 이제 방법까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80% 이상의 그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그 자라 그랬는데, 이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95% 이상. 그럼 만약에 대지 사용권을 95% 이상 확보했다. 대지 사용권이에요.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80%를 넘어서 95% 이상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이 모든 대지 소유자,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자, 95% 이상의 그 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다면 모든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만큼만 빼고 나머지 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애한테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80% 이상을 얻어야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80% 이상 95% 미만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한 자는, 자, 딱 한 사람만 빼고는 이제 매도 청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10년 이전에 그 10년 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점유한 자, 거주한 자죠. 10년 이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점유한 자를 상대로 해서는 이자한테는 매도 청구 못합니다. 이자에게는 매도 청구 못한다. 그러면 이자한테 매도 청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 이상의 지금 대지 사용권을 얻어야 돼요. 그럼 이자한테도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지 사용권을 94%만 얻었어요. 94%만 갖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 요만큼의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이자가 여기 땅을 요만큼 갖고 있는 자가 10년 이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10년 이전에 등기를 해놓고 여기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점유하면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 94%를 얻었다면 얘한테 매도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95%, 1% 더 얻어서 95% 얻었다. 그러면 얘한테도 매도 청구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 들어간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아주 많이 힘드시죠? 자, 166페이지 볼게요. 자, 오늘 날씨가 좀 저희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166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의 승인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했으면 거기 보면 일단 승인권자가 있는데요. 지금 주택법에 따라 승인을 누가 줄 거냐? 거기 1번만 외우시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다. 자, 됐고요. 밑에 예외는 이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 1번은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국가가 시행한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자, 국가가 시행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예외적인, 당연히 국장이 지금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고요. 2번에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대규모인 거예요. 대규모. 34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장이 이제 시행한다. 그리고 3번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자, 요거는 이제 공공이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리고 밑에 보면 4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밑에 줄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반 공기관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이게 이제 공공이 되는 건데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가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출제한 경우라면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자, 됐고요. 혹시 나올까봐 체크한 겁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거기 1번에 단독주택 30호 이상, 그리고 옆에 167페이지 가시면, 자, 공공사업에 따라서 그 밑에 줄 건설하는 단독주택, 그리고 니은에 한옥 있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을 묶으시면 이건 50호 이상이에요. 공공사업에 따라서 건설하는 단독주택이나 한옥, 이거는 50호 이상입니다. 50호 이상. 자, 한옥은 50호 이상이에요.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한옥이 나온 적이 있는데 한옥은 50호 이상. 자,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밑에 양가로 3번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가 있죠. 거기 보면 대상지역에서, 자, 대상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그 기역의 밑에 300세대 미만,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제외다. 따로 외우시고요. 밑에 이제 5번, 양가로 5번에 인허가 의제가 있어요. 1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끝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우리 아까 봤던 거 건축법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데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것도 뭐 국회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외우세요. 자, 똑같은 거니까. 168페이지 갈게요. 이제 공사의 착수예요. 공사의 착수인데 요거죠. 공사 착공,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16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 방금 1번이요.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두 번째 줄 끝에 1년의 범위 내에서, 자, 끝에 밑에 줄 연장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법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건축법도 1년 내 범위 내에서, 그렇죠? 1회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택법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반가로 1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이건 공사 착수하라는 겁니다. 5년 이내 공사 착수하라. 반가로 밑에 3번. 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취소 사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밑에 1번, 2번, 3번 다 외우셔야 돼요. 사업 주체가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까 5년 내에 사업 착공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에서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지금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자, 그리고 사업 주체가, 왜냐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아까 우리 건축법에서도 나왔었는데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건설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려면 이 아파트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나오는 이 대지도 같이 분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법도 똑같아요. 그래갖고 대지의 소유권을 이제 상실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2번에서 다시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을 분양할 때는 대지까지 분양해 줘야 되는데 대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면 대지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자,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 자, 세 번째,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해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밑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 아까 우리 했던 거 원칙입니다. 원칙. 자, 원칙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여기 토지의 소유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 자, 예외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밑에 보면 2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 해당되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게 중요한 거죠.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20%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자, 됐고요. 밑에 8번에 매도 청구요. 반가로 1번.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주체는, 자, 밑에 줄 대지, 건축물을 포함해서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밑에 줄 3개월 이상 협의하라. 그리고 밑에 줄 동그라미 1번 95%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라면 끝에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169페이지요.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95% 미만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라면 끝에, 자, 소유자 중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자, 이자한테 매도 청구 안 된다 그랬죠? 자, 이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95% 미만의 대지의 사용 권한을 갖고 있다면 10년 이전에 지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매도 청구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밑에 방가로 2번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건축법하고 비교해서 보시던데 똑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거기 뭐
잡내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사용 검사, 좀 쉬셔야 되나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예.